예, 그렇게 기록,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할까요? 그래,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 여러 질병을 사실은 어디 뭐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히 머리 통증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도 뭐 하다못해 우울증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병의 다양성이 있고 또 하나하나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증상이 애매하고 젊은 사람처럼 전형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완치가 안 되죠. 완치가 퇴행성 질환,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약을 먹기 때문에 약에 의한 부작용도 생기고 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약을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지기능,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순히 아프면서 그것이 약만 의료적인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케어가 필요한 것이 많은 거죠. 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것이 의료적인 요인 외에도 뭐 경제적인 거, 가족의 문제,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성 질환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그 방문 진료하면서 많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곧 죽을 건데 뭐려고 뭐 운동을 하고 뭐려고 약을 먹고 그러냐고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실제 뭐 당장 죽겠다는 분은 한 명도 별로 없으시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면 지금 60세인 분, 70세인 분, 80세인 분들을 봤을 때 당장 80세를 보면 우리가 만나는 분이 대부분이 여성분인데 80세의 남은 여생이 10년인데 10년. 70세면 18년을 더 사는 거예요. 90세라 하더라도 5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든 분을 만나도 100세인 분은 거의 못 만나기 때문에 최소 5년은 더 산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5년을 더 산다고 하면은 내가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살더라도 좀 통증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마음을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5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죠. 80세면 10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에 보면은 17년 동안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살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인의학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 관리와 예방이에요. 질병 관리. 누구나 다 질병을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휴가 원래 대전 내려가기로 했는데 못 잡아서 그날 바로 잡았거든. 누가 뭐라고 작은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 작은 아빠한테 오늘 들었는데 다음에 저희는 가겠다고 그래. 잠깐만요. 누구죠? 자,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모두 무음으로 해주세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이에요. 만성질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제 퇴화된 그 혈관이나 퇴화된 피부나 뭐 관절은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이 첫 번째인 것이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게 사망 원인인데 지금 보시면 60대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암. 근데 나이가 들면 7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암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뇨, 심장, 뇌혈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르신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이제 암이 아니라 한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은 암이긴 하지만 이제 고령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만성 질환인 겁니다. 이런 만성 질환이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 이런 것들인데 이거 교육해 이거. 이거는 의사. 누가 또 말하나 봐요? 만성 질환을 발생하는 원인이 기존에 살았던 젊었을 때 그 가족과 뭐 회사를 위해서 그런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생긴 병들이죠. 뭐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 너무 급하게 먹거나 아니면 담배, 술, 스트레스, 고대 노동들이 이런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런 만성 질환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뇌혈관 질환, 암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조기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 노화의 그 첫 번째의 그 기준은 뭐냐면 이겁니다. 만성 질환이 합병증으로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이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이 처음에는 건강하게 있다가 점차 노화되고 좀 악화되면서 말기가 되면은 워낙에 그 혈관 내경의 80%까지 줄어들 때까지 80% 줄을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좀 작은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이 갑자기 혈관 내부에서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혈전이 나와서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급격하게 뇌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심장으로 가는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힐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데는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뭐가 막히는 거예요. 혈전이 막히면 이 아래쪽이 까맣게 죽는 겁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혈관 내벽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이러고 쭉 떨어져 나가가지고 뇌혈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혈관에 가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뇌 조직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출혈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눈의 혈관이 출혈되고 막힘으로써 이렇게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되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됐기도 하고 콩팥이라는 장기가 어떤 장기냐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노폐물이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콩팥은 혈관 덩어리인 셈인데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고혈압학회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원인 심장의 혈관의 문제는 흡연, 두 번째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였습니다. 뇌혈관은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흡연, 그 다음에 고지혈, 당뇨 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혈관 질환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 이거인 겁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서 이제 거의 없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고 2개나 3개 이상 가진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합병증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이제 흔히 말해서 고혈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혈압 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이제 심장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물론 심장의 문제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원래 그 고혈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혈관병에서 느껴지는 압력이에요. 혈관벽. 혈관벽에 느껴지는 압력이 수축할 때는 120, 이완할 때는 80. 근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령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관벽이 딱딱해져. 그러면 우리가 수축을 이렇게 하면은 혈관이 낭창낭창해갖고 이게 늘어나 주면서 압력을 떨어뜨려요. 근데 혈관벽이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 못하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고혈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혈압이 되면은 그 고혈압 안에 생겼을 때 혈압이 140 이상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정상은 120, 80이 정상이고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은 140이나 90 둘 중에 하나가 140을 넘거나 90을 넘었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전 단계라고 하죠. 정상은 120, 80 미만이고, 그래서 140에 90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하면 정상적인 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혈류가 적당히 흘러가는데 혈압이 높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혈압이 증가되면 혈관이 딱딱해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가 있게 되면은 그 상처가 낸 혈관 내벽을 아물게 하려고 여러 물질들이 달라붙어요.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너무 와서 달라붙으면 이것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렇게 내벽이 두꺼워져. 그러면 이것이 내벽이 두꺼워진 것이 다 아물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걸 떼가지고 간으로 돌려보내는 게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혈관 청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처를 내게 되는 게 고혈압이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내벽이 더 두꺼워지게 되고,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항상 콜레스테롤을 적정한 용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 수치로. 이런 과정에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죠. 근데 그런 혈압이 증가됐을 경우에 혈관벽에 상처를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혈압부터 그러냐라고 한다면 140 이상 되면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가 90이 넘으면 85세 이상은 150부터 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밑에는 140을 넘으면 몸 안에 어디선가 혈관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140을 절대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고혈압의 합병증을 보면 다 뇌 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거죠.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대동맥 혈관, 그 다음에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망막증, 콩팥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콩팥병. 결국은 고혈압 자체는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게 아니지만 이 고혈압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상처를 주게 되고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기가 뇌, 심장, 눈, 콩팥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혈관을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지만 계속 아까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혈관벽이 딱딱해진다고 그랬는데 딱딱해지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혈압약을 계속 용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되고 체중 감소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술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생활 습관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 건강기도 활동을 하면은 어르신들을 그 혈압계를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주는 게 좋은데 측정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자마자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안전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에서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럼 그분이 왜 높은지를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이 약을 빼먹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까먹으면 안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불규칙한 약 복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을 뭐 지금은 불법이긴 한데 약을 계속 자녀분들이 타다가 어르신들한테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옛날 약을 계속 먹으면 이미 혈관이 많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져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적절하지 않은 용량을 드신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짜게 먹는 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뇨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뇨라는 것은 요로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건데 소변으로 당이 나올 정도로 혈관 안에 당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간에서 당으로 변환돼 가지고 그걸 온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여러 세포로 그 에너지를 보내죠. 당을 보내는데 그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당이 그 세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혈관 안에 계속 당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겠죠. 이게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 안에 당 수치가 높아가는데 그 정상 수치가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날 때 측정했을 때 100 미만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복 시에 126부터 올라간다. 당뇨로 진단을 할 만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심을 할 만한 거죠. 이 가운데는 전 단계.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당도 측정해 볼 텐데 당을 측정할 때 바로 식사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식사하고 오면 직후에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2시간 되면 140, 식사 직후면 180까지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뇨병으로 앓고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20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르신들이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해갖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 당은 왜 자꾸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까? 아까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워낙에 정상적인 동맥 안에 내피세포 이렇게 세포끼리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혈관 안에 피 안에 당 수치가 높아가면 이 내피세포가 벌어지는 틈이가 생겨. 틈이 생기면서 이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고 염증이 막 끼이면서 두꺼워지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을 보면은 뇌혈관에 생긴 뇌졸중, 심장혈관에 생기는 심근경색, 그다음에 말초혈관, 그다음에 발끝에 이제 그 발가락에 혈관이 가지 않는 궤양, 족부, 그다음에 눈에 문제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 그다음에 콩팥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증,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신경도 침범을 하게 되고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까 고혈압의 합병증과 당뇨의 합병증은 다 똑같이 혈관 질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당뇨 환자는 그러면 왜 재보면 측정을 해보면 약을 잘 드시면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될까?
첫 번째는 군것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 어르신들이 믹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설탕, 프림이 있고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믹스 커피를 시도 때도 없이 식사하고 나서 꼭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을 높이는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간식거리 그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여러 가지 뭐 식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식사 3끼만 먹는 겁니다. 3끼만. 그 나머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군것질, 과일, 뭐 여러 가지 간식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끼만 먹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 28 정도, 보통 아까 제가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의 한 4분의 1 정도, 125 이상이 당뇨라고 했는데 25나 28 정도 한번 떨어지기만 해도 이렇게 뇌졸중의 가능성이 12% 줄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14% 줄고 이런 것들이 모든 합병증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심혈관 생활습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질은 우리가 아까 얼핏 제가 말했지만 고밀도, 혈관을 청소하는 인자죠. 저밀도, 혈관을 두껍게 하는, 내경을 좁아지게 하는 인자고, 중성지방은 혈관에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혈관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심장하고 뇌, 계속 말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합병증은 다 혈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만성 질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천공 노화 방법 두 번째, 기능의 유지예요. 이 기능이라 한다면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이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체 기능은 이제 근력이죠, 근력.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이 없으면 근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상이 되게 낙상. 그다음에 정신 기능이 약해지면 치매가 오게 되겠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기능 그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젊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40세부터 매년 1%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 퍼센트들이 줄어드는 것이 전신의 근육량이 뭐 16.8%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평균으로 봤을 때 상지, 몸통, 하지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근육은 하지입니다. 하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배는 나오고 허벅지는 나무젓가락처럼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 하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인 거예요. 근데 그 허벅지 근육이 제일 많이 감소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낙상, 사람을 허리와 골반을 지지해 주는 거죠. 낙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골반을 잡아주고 삐뚤어지지 않게 잡아주면서 해서 허리를 지지해 주고 이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감싸고 내려가서 아래쪽 종아리 뼈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무릎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는 경우에 살이 찌지가 않아요. 기초대사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근육세포가 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당분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쪼그라들면 갑자기 당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드신 분은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연금 믿고 내가 지금 그 노년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책 제목도 있었지만 연금보다 근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을 지금 여기 참가하시는 분도 가능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렇게 낙상이나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40세부터 1%씩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특히나 허벅지가 많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단백질을 덜 먹는다는 거예요. 단백질 덜 먹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두 번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세 번째 먹어도 다 분비돼 버렸어. 다 새예요, 새. 소변으로 빠져버리고 대변으로 빠져버리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이에요. 그러면 얼마큼 먹어야 되냐? 얼마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적당한가를 봤을 때 지금 남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부족 비율이 83.9%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성인 경우에 91%가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대동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아마 섭취가 부족할 거라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경제 형편이 안 좋으면 100%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겁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탁구공 크기, 고기를 똘똘똘 마르면 탁구공 크기 하나, 달걀 하나,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쫙 피면 손바닥 넓이의 만큼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이게 킬로그램당 1kg를 먹으라고 그래요. 1kg. 킬로그램당 1kg. 아니 1g. 1g이니까 우리가 어르신 60kg라면 60g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선 한 토막, 소고기는 탁구공 크기 하나, 달걀 하나, 콩, 두부.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고기를 잘 안 드신다면 어르신들을 모이게 해서 운동을 할 때 달걀 하나씩 삶아서 드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쪼그라들면 생기는 게 낙상이죠. 낙상 자체가 사실은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거동을 못하게 되고 낫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랜 동안 침상하게 누워 있으면 그나마 유지되었던 근육마저도 더 쪼그라들고 허리 통증도 심해지면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는 다 나았는데 그 다음에 근력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요양원에 가서 계시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생기는 원인은 힘이 빠져서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집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알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해보냐면 바로 이거예요. 외발서기를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지 낙상을 잘 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10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외발로 눈 뜨고입니다. 눈 뜨고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보고 이걸 못 서 있으면 낙상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력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인지, 기억력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대장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실 사망 원인이 아까 한국인의 가장 많은 게 암이고 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고 그다음 사고 염증성 질환 그런데 치매는 사망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심혈관 질환은 제가 이야기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했고 암은 70세 이상부터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암을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치매, 심혈관 질환과 치매가 중요한 것이죠. 치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2.5배 정도 많고 85세만 넘으면 10명에 4명 정도가 치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에는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인데 20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5가구 중 1가구가 치매라고 해서 이 치매가 이제 흔한 질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 드릴 것이 치매의 원인인데 치매를 현재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어서 아무튼 완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치매 원인별로 좀 따져보면은 2가지가 있는데 치매 원인 중에 누굴까요? 됐다. 치매 원인 중에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는 아직도 치매 치료약이 없어요. 혈관성 치매는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뇌혈관에. 근데 아까 뇌혈관을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했어요. 고혈압과 담배, 고지혈, 당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담배만 안 핀다면 이거 갖다가 철저히 관리만 한다면 치매가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거 어렵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우리가 치매에 대처하는 방법은 치매 단계별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먼저 치매가 이렇게 정상인 상태에서 치매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2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매가 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관적 기억 장애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건망증 수준의 자기 생각해서 자기가 좀 너무 많이 까먹어.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울 정도로 그 열쇠를 잊어버린다든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다든가 불을 안 꺼가지고 가스불을 안 꺼서 불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주관적 기억 장애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갖다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인지장애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야. 근데 객관적인 남들이 봐서도 알아. 그거 갖다 경도인지 장애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까지 안 되는 게 치매인데 이렇게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인지 장애가 됐을 때 미리 관리를 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전환율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년 이내에 치매가 되는 확률이 50에서 80%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치매가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약이 있어요. 현재 그 약이 치매가 진단될 경우만 보험이 됐었는데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도 그 약을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상적인 생활 집 찾아가는 거나 밥해 먹거나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어르신이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장애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게 하고 이 약을 먹게 하면 치매로 변화하고 되는 것을 늦추거나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경과를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경도인지 장애, 정상과 치매 사이예요. 인지 기능이 감퇴가 뚜렷하지가 않아.
근데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을 못하고 감정적인 변화도 좀 무감각해지고 뭔가 이렇게 기능의 저하가 좀 의심되는 경우가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치매. 이때부터 치매인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좀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그다음에 2단계 치매가 되면은 씻는 것도 어려워져. 사회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옷 입는 것도 어려워져. 그다음에 3단계 고도 치매가 되면 이건 이제 욕하고 전혀 못 알아보고 흔히 말하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 정도가 3단계 되는데 여기에서 치매로 진단해서 3단계 될 때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것 같으세요? 보통 10년이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도 치매를 한 5년에서 8년 정도 앓다가 한 1, 2년만 좀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치매로 진단받자마자 1, 2년 만에 고도 치매가 와가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되다가 그런 고도 치매가 5, 6년을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고 있는데 1단계가 이제 아까 경도 치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중증도, 3단계는 고도 치매인데 이게 나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이것이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1단계 갔다가 이 중증도 되면 급격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가 고도로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결국은 10년 정도 되면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 아까 제가 경도인지 장애가 있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이 경도 치매 1단계 치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중증도의 치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참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도 치매 기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를 270명은 중에 135명은 약을 먹이고 135명은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5년 동안 90%가 약을 먹으면 90%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정도예요. 약간만 도움만 줘도. 근데 약을 먹지 않으니까 60%가 인지 능력이 불가능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진단하기 기획까지 처음에 치매가 의심됐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5년 동안 안 갈 경우와 조기에 3달 이내에 갔을 경우에는 바로 약을 먹었는데 이때는 한 달 평균 비용이 약값 10만 원도 안 됩니다. 요즘 보험 돼가지고 훨씬 싸졌어요. 그렇게 되는데 5년 동안 진단을 못 받으면 그 나중에 용변도 불가하여 가족도 못 알아보면서 한 달에 간병비, 병원비하고 320만 원이 들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치매는 아직은 우리가 혈관성 치매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알츠하이머로 생기는 치매는 예방과 치료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르신을 돌보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의심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6개 이상을 그런다고 말을 하면 경도 인지 장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을 뭐 드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치매를 발생시키는 원인 가장 많은 게 머리 손상에 다쳤을 경우, 출혈이 있을 경우, 뇌출혈, 그다음에 음주, 운동, 그다음에 우울증 있는 분, 담배,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치매 유형인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면 한 16% 정도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고, 뇌손상을 예방하면 14%가 줄고, 담배를 끊으면 12%, 비만 관리, 우울증 관리, 고혈압 관리, 술, 뭐 당뇨 관리를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수칙이 운동, 식사, 그다음에 열심히 읽고 쓰고, 그다음에 술을 줄이고 담배 끊고 뇌손상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시골의 노인정 사진입니다. 여성분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 시골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이분들 중에 아마 한두 분은 치매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 치매도 서로 보살펴주고 대화하고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공적인 노화의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두 번째 신체와 정신 기능 유지하는 것, 세 번째 사회활동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신체 기능화 유지와 증진, 노년기의 사회활동이 성공 노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3개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약대동에서 만약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리를 하고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사회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노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국가에서 정한 9대 생활수칙이에요. 담배, 술, 그 다음에 음식 골고루 먹고 야채, 그다음에 운동, 체중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뭐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고혈압 당뇨로 있으면 꾸준히 약을 먹고,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에 대한 생활 수칙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복지사회조합동조합이 만든 어르신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켜야 될 것. 아까 이제 뭐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이제 4번에 있는데 적당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적어도 하루에 2끼 이상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수분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은 하루에 적어도 4잔에서 6잔 마시고, 고혈압을 피하기 위해서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을 빠뜨리지 않기, 그 다음에 충분히 수면하기, 가족과 이웃과 어울리고 대화하기, 그리고 아픈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말하기, 고백하기를 저희가 방문하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막 말씀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끝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혹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 특별하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좀 저기 같다. 저는 그래요. 오늘 강의로는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실습할 때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혈압과 당뇨 측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을 오면 이게 혈침을 찔리는 것이 침습적 의료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자기 손가락은 찔릴 수가 있어요. 본인
손가락 찔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재는 건 자동 혈압계로 재니까 괜찮고 혈당을 측정할 때 어르신이 스스로 찔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측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실 때 고혈압, 혈압 측정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 집으로 가거나 어르신들이 오거나 그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셨을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시간 다음에 하고 저희가 네. 만약에 집에 갔을 때는 그런 건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라면 바로 측정이 됩니다. 네. 우리 곽연아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뭐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그래요. 이거 본인이 계속 어떠한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통증이나 만성 질환에 너무 찌들려서 사다 보니까 본인이 건강하게 살고 다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이 결코 작지 않다. 짧지 않다. 짧지 않다. 않다는 거. 네. 근데 보통 우리들 지금 이제 50대 이렇게 됐을 때는 네. 하루에 결함을 단백질로 하게 되면 한 끼에 2개씩 해갖고 보통 6개에서 8개 먹으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하루에 그럼 하나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한 끼마다? 아니요, 하루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 보충이 되는구나.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먹고 있죠.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런 거예요? 네. 그 실질적인 이 약계동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새마을 분야에서 독거노인을 방문을 해보면은요. 네.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 죽어서 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교육 들은 내용으로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셔도 되고 옆에 나가서 할머니들하고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하세요. 이래도 집에 그냥 혼자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말하는 기능조차 대화될까 봐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저희가 가서 말하고 묻고 하지 않으면 문 밖을 나오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저희가 2번씩 방문을 했었거든요. 기다려요. 네.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아예 안 오니까요. 네, 물론 그래요. 자제분들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못 오시는 거겠지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르신들 공동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원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약계동에도 공동생활 가정 같은 그런 거를 할 비전도 갖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저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활할 수 있고 죽어가고 서서히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정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살아오신 그 나름대로의 생활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이제 죽어지지가 않는구나. 왜냐하면 네네. 첨단 의료기술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할머니들의 마음을 좀 실질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서 말을 하거나 대화를 유도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좋을까요? 좀 예. 전기요법이라고 할까요? 좀 딱 남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방문해 보면 어떤 경우에 그분이 그 어르신이 그냥 누워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계속 쉬는 소리만 내고 네, 맞아요.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끙끙대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관절도 만져보고 신경이 어디 문제 있는지 만져보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보니까
우울증이 심했던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예.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아프면서 옛날에는 내가 내 몸이 이러지 않았는데 에 대한 뭔가 자기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의욕을 다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죽을 때까지 누워만 있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그런 분들 아까 공민환 선생님 말씀하셨처럼 그런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면 사실은 이게 약물 치료나 뭔가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지 좋아지는데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울증은 그냥 정확하게 뭔가 원인이 대개는 있더라고요. 대개. 가령 뭐 사별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자식들 간에 문제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게 뭔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그것이 억울한 상태로 계속 지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꿍꿍꿍 안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시다 상황으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우울증이 보인다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울증이라는 게 처음에 오는 게 불면으로 와요.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오면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한 10년 전부터 내가 잠이 안 왔어. 오래됐어. 뭐 아니면 뭐 3년 전부터 그랬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여쭤보고 그때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을 하시는 거죠. 말을 아무도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런 걸 물어봐 주는 분한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말 가령 뭐 제가 만났던 그분은 자기가 몸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자기 쌍둥이 동생이 죽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걸 못 가가지고 장례식들을 못 가서 자기가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데 그걸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 않고 혼자만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까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랬었냐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하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힘들 것 같네요.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공감을 해주면 어르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풀어지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자고 일어나기도 하고 걸어가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건강 리더 우리 프로그램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울증 이야기는 다 뺐는데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울증 관련된 그런 강의가. 사실은 뭐 첫 번째는 뭐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경험도 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울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시는 것처럼 결코 탓하지 말고 나무래지 말고 홍보하지 말고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공감.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물어봐 주는 거. 물어보고 공감하고 그러면 많이 편해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나중에 우리 뭐 혈압 재는 법, 혈당 측정하는 법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가지고 그걸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연습해보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어르신들 오면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오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빨리 끝냈군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단축시켜 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명강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고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13명, 감사합니다. 12명 다 참석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네.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박사님께서 계속 해주실 건데요. 그래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안 풀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2주 연장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론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고 실습을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할 같아요. 때는 만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운동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강의도. 그러니까 제가 통증 실습하고 운동 두 개는 만나야 되니까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연기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연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